서방님, 난 죽어도 우리 자기뿐이야. 남편 샤워하는데 며느리로부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다가 남편 대신 답장을 했죠. 집으로 와. 네 시엄마 계모임에 갔어. 그 문자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박살낼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따봉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7살이고 이름은 정숙입니다. 30년 가까이 이 집안에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아온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들 도시락을 싸던 그 손이 제 전부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남편 퇴근은 올해 59살입니다. 밖에서는 점잖고 인품 좋은 사람으로 통했어요. 사람들은 늘 제게 좋은 남편 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잖은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늘 차가웠어요. 말끝마다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집에서 밥만 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겠어?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또 이러는구나 하는 무력감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화내는 법조차 잊어버리거든요. 제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훈이었어요. 올해 33살이 된 지훈이는 마음이 여리고 숫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어해서 30이 넘도록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늘 가슴에 얹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아이는 평생 혼자겠구나.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선을 부지런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깨졌어요. 자리에 앉으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보고 상대 쪽에서 먼저 고개를 저었거든요. 맞선이 깨질 때마다 남편은 꼭 그날 밤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애를 누가 이렇게 키웠어? 사내 자식을 저렇게 물러 터지게 키운 게 누구냐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맞선이 깨지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지훈이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흘끗 봤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이번엔 진짜 괜찮은 집 딸이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또 망칠라. 그 말투에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번에는 제발 잘 됐으면 우리 지훈이도 짝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날 남편의 그 눈빛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혼사에 적극적이었던 건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아들 일이라면 늘 저한테 미루기만 하던 사람이 그날은 직접 사진까지 들고 왔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식탁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름은 서아라고 해. 31살이고 얼굴 봐. 흠잡을 데가 없지?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참하고 고왔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눈매가 선했어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아가씨가 왜 우리 지훈이를 만나려 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은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잊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아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사람을 어려워하던 지훈이에게 먼저 다가왔어요. 살갑게 웃어주고 먼저 연락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우리 아들이 난생 처음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늘이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좋은 짝을 보내주셨다고만 믿었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한 번 이상하리만치 강하게 밀어붙인 게 있었어요. 신혼집은 우리랑 같은 동으로 해. 부모가 가까이서 챙겨야지. 저는 신혼부부끼리 오붓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몇 층 아래 같은 동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저는 그게 그저 아들이 가까이 있어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 자꾸 작은 가시가 걸렸어요. 며느리 서하는 저한테는 어딘가 묘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살갑게 다가가면 한 발짝 물러서고 웃어도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인 남편한테는 너무나 편하고 가까웠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고 눈을 맞추고 가끔은 저보다도 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괜한 마음을 품는구나. 시어머니가 그러면 못 쓴다고 저를 다잡았어요. 그런데도 그 위화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식탁을 닦다가 무심코 그 화면이 환하게 켜지는 걸 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서하였어요. 서방님, 난 죽어도 우리 자기뿐이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 짧은 한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방님이라니, 자기뿐이라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저앉아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쏴하고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척 천천히 답장을 적었어요. 집으로 와. 와이프 계모임 갔어.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을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계모임에 가지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한자리에서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던진 미끼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틈으로 현관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아온 제가 그날 처음으로 무언가를 끊어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가 그런 거라면 도대체 왜 굳이 우리 순진한 아들과 이 결혼을 시킨 걸까요? 작은 방 문틈으로 현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을 다 끈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아직도 물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보낸 그 문자를 자기가 받은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 도어록에서 삑삑삑하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너무나 익숙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누르는 손이 있었어요. 철컥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제 며느리 서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신발을 벗으며 익숙한 목소리로 작게 불렀어요. 자기야, 나왔어. 저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야라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자기야라니요.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도 어색함도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라는 게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서하는 소파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는 욕실 쪽 물소리를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또 씻어? 아우, 깔끔도 하셔. 그 혼잣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우리 집 욕실 사정까지 다 아는 그 말투가요. 저는 그 순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뛰쳐나가면 저둘은 그저 오해라고 발뺌할 거였어요. 며느리가 깜빡하고 위층에 올라왔다고 시아버지가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늘 그렇게 당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잠시 뒤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오는 것을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웃었어요. 왔어? 빨리 왔네. 자기가 오라며. 어머니 계모임 가셨다며?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다정함이 부부보다 더 부부 같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하는 1시간쯤 머물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요. 저는 그날 밤을 거실 소파에 앉아 꼬박 세웠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걸 창밖으로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펑펑 울 줄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히려 한 가지 의문만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사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 지훈이와 결혼을 시킨 걸까요? 생각할수록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몰래 만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멀쩡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끌어들여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 집안에 들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 같은 아파트예요. 이건 우연히 눈이 맞은 사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그려놓은 그림 같았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고 저는 국그릇을 그 앞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릴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잘 잤어, 여보?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당신 어제 계모임은 잘 갔다 왔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며느리를 집에 들여놓고도 제 얼굴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계모임을 묻는 그 뻔뻔함이요. 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래요. 당신은 계속 그렇게 믿어요. 저는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아내인 척 끝까지 연기할 테니까요. 그래야 진실을 다 캐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겉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며느리가 올라오면 살갑게 차를 내어주었어요.
서아는 여전히 저한테 묘하게 선을 그었고 시아버지와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서운하기만 했을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 둘 사이에 흐르는 그 공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 저는 아니까요.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올라왔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밝게 웃는 걸 본 게 얼마 만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더니 말했어요. 서아가 요즘 입덧을 해요. 엄마, 저 아빠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이라니, 임신이라니.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한 가지 무서운 질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지훈이의 아이가 맞을까? 어젯밤 그 두 사람을 떠올리자 저는 차마 그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표정이 굳은 걸 보고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안 기뻐요? 저 이제 진짜 가장 되는 건데. 저는 얼른 표정을 풀고 그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기쁘지, 왜 안 기뻐? 우리 지훈이가 아빠가 된다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 순진한 아이가 품에 안고 좋아하는 그 행복이 어쩌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거짓을 파헤치려면 제 곁에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줄 사람, 제가 모은 것을 함께 봐줄 사람이요. 저는 오랜 친구 명희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실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명희는 제 오랜 계모임 친구였습니다. 올해 56살이고 저보다 1살 어리지만 세상 물정에는 저보다 훨씬 밝은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장사를 오래 해서 사람 속을 읽는 눈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그 애한테만큼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찻집에서 명희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에서는 누가 볼까봐 일부러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갔어요. 명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일을 털어놨습니다. 다 듣고 난 명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지금 이거 그냥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저는 명희를 쳐다봤어요. 명희의 눈빛이 무섭도록 진지했습니다. 생각을 해봐.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그런 사이인데 왜 굳이 내 아들이랑 결혼을 시켰겠어? 보통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 이건 누가 짜놓은 판이야. 명희의 그 말이 제가 며칠째 떨쳐내지 못하던 그 의문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작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첫 만남이었어요. 서아를 처음 집으로 데려오던 날, 우리 지훈이는 긴장해서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서아는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 집인데도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 거실이며
부엌 기묘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마치 와본 적 있는 사람처럼 편안하게 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성격이 시원시원한 아가씨구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아이는 이미 우리 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와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떠오른 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친정 부모님을 처음 뵙던 자리였어요. 윤기철 사돈어른과 한복순 사부인은 점잖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묘하게 겉도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돈 내외분이 유독 제 남편한테만 깍듯했거든요. 술잔을 권할 때도 이야기를 나눌 때도 시선이 자꾸 남편에게만 향했습니다. 강 선생님 같은 분이 사돈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든든합니다. 사돈 어른이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거듭 잔을 권할 때 저는 그저 남편이 인품이 좋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남편과 사돈 어른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다는 거예요. 초면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명희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봐, 초면인데 그렇게 편할 수가 있어? 너희 남편이랑 그 사돈, 전부터 아는 사이였을지도 몰라. 서아라는 그 애를 너희 집에 꽂으려고 다 같이 짠 걸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사돈까지 한패였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세 번째로 떠오른 건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결혼이 정해지고 신혼집을 알아볼 때였어요. 두 사람은 직장 가까운 동네에 집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출퇴근이 멀어 그쪽이 낫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혼 때는 부모가 가까이서 챙겨줘야 돼.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마침 매물 나왔으니까 거기로 해. 저도 그때는 좀 의아했어요. 평소 아들 일에 그렇게 무심하던 사람이 신혼집만큼은 기어이 자기 뜻대로 같은 동에 앉혀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몇 층 아래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곳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조각을 떠올리고 나니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든 톱니바퀴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정수가 지금 흥분해서 들이받으면 너만 당해. 저쪽은 머리 쓰는 인간들이야. 너도 머리를 써. 증거를 모아. 저들이 발뺌 못하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만들어야 돼. 저는 명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 안 무너져.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나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찻집을 나서는데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평생 누가 시키는 대로만 참으라면 참으면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바쳤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살림을 일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져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 집을 저 두 사람이 거짓으로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늦었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명희 좀 만나고 왔어요. 그 집 아들 장가간다고 정신없더라고요.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저는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낼 생각이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차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며느리의 동선,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았을 흔적들. 그것부터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기로요. 그런데 그 흔적을 쫓기 시작한 첫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 전 날짜가 찍힌 두 사람의 아주 오래된 비밀이 담긴 물건을요.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먹은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을 몇 번이나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한 그 조용한 낮 시간에 저는 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남편의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 떼는 걸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살면서도 그 서랍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은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명함처, 낡은 수첩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춰봤습니다. 그러다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서아가 함께 있었어요.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활짝 웃으며 어깨를 맞대고 있었어요. 연인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떨리게 한 건 그 표정이 아니었어요. 사진 한쪽 귀퉁이에 작게 찍힌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는 우리 지훈이가 서아를 처음 만나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였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그 아이를 알기도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그런 사이였구나. 명희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우연히 눈이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연인이었고 그 관계를 숨기기 위해 우리 지훈이를 끌어들인 거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정확히 그대로 끼워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걸 들고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나오도록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사람의 동선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 이상한 규칙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는 날이면 며느리도 꼭 친구를 만난다거나 친정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날짜가 자꾸 겹쳤어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그게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저는 달력에 그 날짜들을 표시해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장 간 날에 동그라미, 며느리가 외출한 날의 세모. 그런데 그 동그라미와 세모가 자꾸만 같은 칸에 겹쳤습니다. 달력을 들여다볼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 번은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부산 어디로 가요? 거기 좋은 데 많던데. 남편은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래처? 일 끝나면 바로 올라올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아래층 며느리 집에 차를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며 그러더라고요. 아래층 세댁? 아까 캐리어 끌고 나가던데. 어디 여행 가나 봐. 캐리어를 끌고요. 남편이 부산 출장을 간 바로 그날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요즘 애들은 부지런해서 좋아요. 잘 다녀오겠죠.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저는 난간을 꼭 붙잡았어요. 한 칸 한 칸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지훈이는 누가 지키나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한 조각씩 쌓여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을 함께 먹자며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며느리가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를 못 견뎌 했어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어요.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에 뜬 건 어느 병원에서 온 예약 안내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이름이 이상했어요. 산부인과가 아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오자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그릇을 챙겼습니다. 속이 많이 안 좋아? 입덧이 심하네. 우리 지훈이 닮은 튼튼한 손주 보려나 보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건강한 아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훈이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왜 굳어졌을까요? 그리고 산모가 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무서운 의심이 자꾸만 자라났어요. 차마 입 밖에 내기도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가진 아이가 우리 지훈이의 아이가 아닌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어요.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그동안 봐온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그 무서운 의심에 자꾸만 힘을 실어주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도, 달력도, 병원 문자도 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의심일 뿐이었어요. 이걸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로 만들려면 법을 아는 사람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전화가 모르는 척 당하고만 살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 낡은 빌딩에 있었습니다. 명의가 소개해준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화려한 말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대신 묵직하게 핵심만 짚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첫인상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꺼내놓았어요. 바닷가 사진을 찍어둔 휴대폰 화면, 날짜를 표시한 달력 사진,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에서 본 유전자 검사병원 이름까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는데 박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먼저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지금 사모님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저쪽이 사모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저는 이미 몇 주째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척, 어리석은 척, 늘 그랬듯 참는 척이요. 박 변호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사진이나 문자 같은 정황 증거는 모아두시되 절대 원본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재산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모님, 지금 이댁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우리 집 재산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돈 관리는 늘 남편이 했고 저는 생활비만 받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실 이 집의 시작은 제 친정이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가진 거라곤 단칸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거였어요. 딸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눈 감기 전에 제 앞으로 해두신 거였습니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새를 종잣돈 삼아 남편이 이리저리 굴려서 지금의 재산을 일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 재산의 뿌리는 따지고 보면 제 친정아버지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게 어느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부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모님, 그 상가 처음 명의가 사모님 앞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등기 서류나 상속 관련 서류요. 친정에 가면 아버지 유품 정리한 상자에 그때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저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친정에 가서 아버지의 낡은 서류들을 챙겨오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사모님 명심하세요. 저쪽이 무언가를 빼돌리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정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시던 아버지였어요. 손은 늘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걸 딸 하나 편히 살라고 다 내주신 분이었어요. 그 돈이, 그 새벽들이 지금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 손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창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안 참을게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흘린 그 땀을 저 절대 헛되이 넘기지 않을게요. 며칠 뒤 저는 친정에 다녀와 아버지의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낡은 상자를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도장이며 오래된 통장, 그리고 상가 상속 서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편에 서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어디야?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이거 보면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는 곧장 명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내가 우리 시동생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봤거든. 너희 사돈하고 너희 남편 말이야. 둘이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너희 남편이랑 그 사돈어른 십몇 년 전부터 같이 사업하던 동업자였대. 그러다 무슨 일로 크게 틀어져서 돈 문제로 원수처럼 갈라섰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처럼 갈라선 옛 동업자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남편이 직접 사진을 들고 와 밀어붙인 결혼으로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사실 남편의 정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훨씬 더 크고 깊은 그림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명희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희야,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 결혼은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거짓의 진짜 설계도를 한 장씩 손에 넣기 시작한 거였어요. 명희가 알아온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그 옛날 남편과 사돈이 함께 사업하던 시절을 아는 사람을 어렵게 한 명 찾아냈어요. 남편의 오랜 후배였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명희와 함께 그분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입을 무겁게 다물던 그분이 제 사정을 다 듣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하고 윤 사장님이요. 그게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분의 말을 기다렸어요. 두 분이 같이 사업할 때 윤 사장님이 자금을 대고 형님이 일을 굴렸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형님이 윤 사장님 돈을 크게 날렸어요. 그때 윤 사장님이 거의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두 분이 그 일로 원수가 됐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원수가 다시 손을 잡았다고요. 무슨 큰 건을 같이 꾸민다는 말이 돌았는데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시 맞춰지고 있었어요. 원수가 다시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원수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다. 그것도 남편이 직접 사진을 들고 와 밀어붙인 결혼으로요. 거기다 그 며느리는 남편의 정부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사진을 들고 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름은 서아라고 해. 흠잡을 데가 없지? 그때 남편의 그 확신에 찬 눈빛, 평생 아들 일에 무심하던 사람이 그 혼사만큼은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던 그 적극성, 굳이 같은 동에 신혼집을 안치려던 고집, 상견례에서 사돈과 너무나 편안해 보이던 모습,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부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지훈이는 그 두 사람이 곁에 함께 있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름이면 남편 곁에 마음껏 머물러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에 살면 매일 보아도 흉이 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정부를 들여놓은 거였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여린 제 아들의 등을 빌려서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크게 울어본 적 없던 제가 그날 밤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불쌍해서였어요. 평생 사랑 한 번 못 받아보던 그 아이가 난생 처음 마음을 열고 행복해하던 그 웃음이 사실은 누군가의 잔인한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으니까요. 우리 지훈이가 무슨 죄야? 그 아이가 무슨 죄라고.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는 끝을 봐야겠다는 차분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두 발로 선 한 사람이 저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울지 않겠다고, 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동업 시절의 일 원수가 다시 손잡았다는 소문, 그리고 이 결혼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는 제 확신까지요. 다 듣고 난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집안이 무언가 큰 거래를 위해 결혼을 도구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의 핵심은 결국 돈일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돈이요? 네. 원수였던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았다면 거기엔 반드시 큰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끝에는 아마 사모님 댁 재산이 있을 겁니다. 사모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쪽이 그 재산을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그걸 잡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움직임을 더 바짝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잔뜩 낮아져 있었거든요. 아이만 무사히 나오면 돼. 그때 가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 저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이만 나오면 정리한다니.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왜 아이가 나오는 게 저를 정리하는 일과 연결되는 걸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유전자 검사병원 문자가,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도 못했던 그 무서운 의심이 이제 점점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지훈이의 아이가 맞을까? 아니면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일이 진짜인 걸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리한다는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그 모든 진실의 마지막 한 조각을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조각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닌다는 그 유전자 검사병원 이름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검사 결과 같은 건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함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모님이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저는 저들처럼 거짓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진실로 끝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몰래 빼내는 대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기로 한 거예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골프를 간다고 나갔고 며느리도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두 사람의 외출 날짜가 또 겹친 걸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명희에게 부탁해 차 한 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주 만나던 곳으로 짐작되는 외곽의 한 카페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남편의 차가 그 카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의 차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창가 자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앉았어요. 다행히 등을 보이고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한 시간이라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띄엄띄엄 제 귀에 닿았어요. 검사 결과 또 나왔어. 당신 아이 맞대. 서아의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당신 아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당신 아이가 맞다고요.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차마 입에 담지도 못했던 무서운 의심이 마침내 진실이 되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지훈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였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잘 됐네. 그럼 계획대로 가는 거야. 아이 낳고 100일만 지나면 나는 그 여자랑 정리할 거야. 위자료니 뭐니 줄 것도 없어. 재산은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 여자, 또 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사람 입에서는 그저 정리하면 그만인 그 여자였어요. 며느리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지훈이 그 멍청한 놈이 다 키워줄 거야. 자기 아인 줄 알고. 적당히 키우다가 때 되면 우리가 데려오면 돼. 어차피 그 집 재산도 내 거,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내 손바닥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를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며 자기 아이를 떠넘기고 다 키워놓으면 데려가겠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핏줄을, 자기 가족을 그렇게 물건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저쪽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라던 그 말이요.
저들은 지금 제 손바닥 안에서 자기들 입으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다 들었어요. 그 아이는 남편 아이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가 100일 지나면 저를 버리고 재산을 다 가져갈 계획이에요. 제가 그 말을 다 녹음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 녹음이 모든 걸 뒤집을 열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 티내지 마세요. 저쪽은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저들은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재산이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지훈이는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웃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 그 친정아버지 상가 서류 챙겨두셨죠?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저쪽은 모든 재산이 자기들 손안에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저들의 가장 큰 착각이에요. 사모님,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어요.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너무도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손에 쥐었다고 믿는 사람의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렇게 믿어요. 모든 게 당신 손바닥 아니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빼돌리려는 그 재산이 이미 누구 손에 단단히 묶여 있는지를요. 이제 저는 마지막 판을 뒤집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한 그 열쇠의 정체를 저는 며칠 뒤에야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친정아버지의 낡은 상가 서류, 등기 관련 기록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까지요. 박 변호사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더니 안경을 벗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거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댁 재산 대부분이 그 친정 상가에서 시작된 돈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사모님 명의였다는 증거가 여기 다 남아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그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분은 모든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사모님께서 이 결혼 생활에 기여한 부분, 친정에서 가져온 돈, 이걸 법적으로 다 따지면 저쪽이 함부로 빼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했어요.
친정에서 비롯된 재산에 대한 제 정당한 권리를 서류로 분명히 했고 우리 지훈이를 위한 목도 단단히 챙겨두었습니다. 남편이 함부로 명의를 옮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박 변호사가 가능한 법적 장치를 미리 걸어두었어요.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저쪽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재산은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쪽이 빼돌리려 움직이는 순간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평생 생활비만 받아 쓰던 제가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지켜낸 거였어요. 그것도 친정아버지가 새벽마다 흘린 그 땀을 헛되이 넘기지 않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켰어요. 아버지의 새벽을 제가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잔뜩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명예 이전이 왜 안 돼? 분명히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다시 알아봐. 빨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며느리 쪽으로 슬그머니 옮기려다 그게 전부 막혀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박 변호사가 미리 걸어둔 장치에 단단히 걸린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자기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변호사 같은 거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에 잠깐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변호사요? 제가 변호사를 왜 만나요? 무슨 일 있어요, 여보?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살피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됐어.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남편의 국그릇에 국을 더 떠다 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네.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자 남편은 조금 누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 게 좋아요. 제가 얼마나 가까이서 얼마나 오래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저는 더없이 다정한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라오면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주고 뱃속 아이를 위한다며 손수 옷을 떠주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점점 더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는 눈치였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마음을 놓을수록 저는 더 차갑게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이세요. 크게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꼭 와주셔야 해요. 가족분들도 다 모이고 손님도 많이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가족이 다 모이고 손님도 많이 오는 자리, 사돈 내외와 하객들이 가득한 도망갈 수도 발뺌할 수도 없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제가 모든 진실을 펼쳐 보일 무대였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가야지. 사돈어른 칠순인데, 우리 며느리 친정 경사인데 당연히 가야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날짜가 정해졌어요. 다음 달 며느리 친정 칠순 잔치날이에요. 그날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준비는 제가 다 해두겠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그저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묵묵히 모아온 그 진실이 그 자리에서 한 장씩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30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제가 마침내 제 손으로 그 긴 거짓을 끊어낼 순간이 코앞에 와 있었거든요. 저는 달력을 들여다봤습니다. 칠순 잔치 날짜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날이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칠순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신 윤기철 사돈어른과 한복순 사부인의 칠순을 시내 큰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르는 자리였어요. 넓은 홀에는 둥근 식탁이 가득 들어찼고 100명이 훌쩍 넘는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고 무대 위에는 두 분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빼입고 사돈어른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다녔어요. 며느리 서아는 만삭에 가까운 배를 안고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처가 경사라며 사람 좋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는데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이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가족분들의 축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돈댁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남편이 나설 차례였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홀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선 적 없던 제가 나서니 놀란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사돈어른 두 분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가족에 관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홀 안이 조금 술렁였어요.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천천히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큰 화면에 띄우자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서방님, 난 죽어도 우리 자기뿐이ям. 그 한 줄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날짜를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입니다. 바닷가에서 어깨를 맞댄 두 사람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귀퉁이의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를 꺼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신 입으로 직접 한 말인데요. 저는 준비해온 녹음을 틀었습니다. 조용해진 홀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검사 결과 또 나왔어. 당신 아이 맞대.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목소리. 지훈이 그 멍청한 놈이 다 키워줄 거야. 자기 아인 줄 알고. 순간 홀 안에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돈 어른 윤기철 어른이 자리에서 휘청 일어났어요. 한복순 사부인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딸이 사돈의 정부였다는 것도, 뱃속 아이가 사돈의 아이라는 것도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안 거였어요. 사돈 내외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아야, 저게 다 무슨 소리냐? 저게 사실이냐? 윤기철 어른이 딸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당신이 뭘 안다고 이런 짓을 벌여. 다 끝장내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 순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끝장이요? 누가 끝장이 나는지 이걸 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건 재산에 관한 서류였어요. 당신 요즘 명의 이전이 왜 안 되는지 그렇게 궁금했죠? 이 집 재산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제 친정아버지가 새벽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은 이미 저와 우리 지훈이 앞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넘기려던 그 한 푼까지 전부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그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사실은 모든 게 제 손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가 빼돌리려던 재산이 진작에 막혀 있었다는 것을요. 그럴 리가, 그게 어떻게. 남편이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홀 안의 하객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어요. 사돈 어른은 분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었고 사부인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칠순 잔치상이 그 두 사람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무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저는 천천히 우리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은 모든 게 무너지는 그 광경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가 곧 아버지가 된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사실은 다 거짓이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그 아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더 일찍 막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제 손을 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결국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진 그 두 사람을 등지고 우리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연회장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등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사부인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자
환한 햇살이 우리 두 모자를 비췄어요. 30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제가 마침내 그 긴 거짓을 제 손으로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처음으로 제 두 발로 똑바로 선 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도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어요. 남편 태근은 그동안 점잖은 가장이라는 가면으로 쌓아온 모든 평판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원수였다가 다시 손잡았던 사돈과의 거래도, 며느리를 통해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됐어요. 자기가 손에 쥐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서하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윤기철 사돈어른은 딸의 일을 알게 된 충격에서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셨어요. 평생 곱게 키운 딸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걸 그분들은 끝내 믿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난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거짓을 꾸밀 수 없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덕분에 모든 절차는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그 긴 거짓의 결혼을 끊어냈고 친정아버지가 새벽마다 흘린 땀으로 시작된 그 재산을 저와 우리 지훈이 앞으로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누구의 것도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역시 우리 지훈이었어요. 그 아이는 한동안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깊이 속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곁을 묵묵히 지켰어요. 어릴 적 그 아이가 아플 때 그랬던 것처럼 매일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이고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국구름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어요. 밴드가 군데군데 붙은 평생 일만 해온 제 손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냥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한 게 무슨 죄니? 죄는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야. 지훈이는 제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지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엄마가 그렇게 강하게 다 이겨냈는데 저도 그래야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모자는 조금씩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상가를 이제 제 손으로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생활비만 받아 쓰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일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저는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새벽 시장에서 평생을 보내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지훈이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사람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도와 상가 일을 함께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제 옆에서 걸으며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둘이 사는 것도 참 좋네요. 저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30년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던 그 시간들. 말끝마다 깎아내려도 그저 웃기만 하던 그 무력한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긴 인내가 있었기에 저는 마지막 순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단단하게 설 수 있었으니까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짓된 가정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제 이름 석자로 사는 한 사람이 되어서요. 여러분,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끊어내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아오신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존엄을 위해 무언가를 끊어내야 할 때가 온다면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